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종목과 테마,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한 분 모셨습니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증시도 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또 어떤가요? 사실 오늘 시장 흐름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G20 회의에서 잘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잘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조금 좋을 것이다. 기대가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수출 제한을 걸었죠. 그쵸. 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수지 불균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네. 정치적 이슈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런 소송 등의 문제로 일본에서 이제 보복성 정책을 펼친 것이다라는 관점이 제일 커요.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수출 제한을 걸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은데 사실 일본이 이 수출 제한을 걸었던 품목 중에서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당장 만들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적당한 공급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만큼 일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떼쓰기. 그 그쵸. 7월에 계획돼 있는 참의원 선거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단 하에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소재들 때문에 뭔가 공급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네. 하면 우리나라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거든요. 그렇죠. 네, 한간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좀 근시안적인 얘기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전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증시는 굉장히 네. 좀 안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네.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하락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은 맞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또 다른 저점을 형성할 때까지 그쵸.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네, 아무래도 이런 증시는 수급 싸움이잖아요. 그쵸.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되돌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이슈들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체크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조금 당장 주식이 싸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망세를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코스닥을 이끄는 제약바이오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투심이나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 네.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중간중간 반등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HLB와 메지온을 네. 필두로 제약바이오 테마 크게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HLB의 라보세라닙 네. 임상 리보세라님. 3상이 네. 실패했다는 소식이 그쵸. 퍼졌죠.
그리고 유데나필, 네. 네, 이제 메지온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인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네. 전체적인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제 티슈진이나 뭐 신라젠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는데 네. 그럼에도 조금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이유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쵸.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텍이 그래도 기술력 하나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네. 측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임상 3상들이 무너지게 되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시선 자체가 많이 악화될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측면 때문에 코스닥 흐름 대비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는 좀 네.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추가로 뭐 임상 실행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뭐 이런 유상증자나 네. 전환사채 발행 등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희석하고 있다는 것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HLB, 그다음에 메지온 같이 최근 임상 3상 이슈로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표적으로 HLB랑 메지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HLB의 리보세라닙부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이슈부터 네.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HLB의 라보세라닙은요. 네. 표적 항암제예요. 그렇죠. 야, 표적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냐면 글자 그대로 이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그쵸. 항암 치료제죠. 네. 이제 기존의 항암제는 대체로 이제 강한 독성을 띠고 있고 이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네네. 독성 자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다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뭐 이런 기존 항암제들이 부작용이 훨씬 적고 네. 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표적 그쵸. 항암제 기술들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표적 항암제의 표적 인자가요. 모든 환자로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그쵸.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바이오텍들이 이제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네. 이런 생존율이나 전체적인 어떤 환자들한테 몇 퍼센트나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네.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신약과 병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클지 네.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HLB의 라보세라닙 같은 네,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네. 리보세라닙 같은 네.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이제 뭐 결과지표 전체 생존 기간인 이게 조금 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발표가 된 거죠. 네네네. 사실 회사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네. 임상 3상 자체는 잘 끝났다. 네,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전체 생존율 자체 정체 생존 기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네.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HLB는 위암 3차 치료제로 이제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결과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네. 뭐 6월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레포트가 나왔어요. 맞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네. 높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상 3상이 잘 나올 것이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허가는 거의 맞아요. 뭐 다 나왔다. 시판하겠다 막 네. 이렇게 했었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HLB의 투자를 계속해서 맞아요. 오전까지만 해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바로 하한가를 갔죠. 맞아요. 다음 날에도 하한가를 네. 가고. 뭐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게 그래요. 향후에 기대되는 수익률, 그런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신약 하나에 1년 동안 매출이 네. 18조 원이 넘어가는 매출이 달성하는 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신약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전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매출 총액이 17조 원이에요. 아,
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런 글로벌 신약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요. 네.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주가 자체가 크게 하락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HLB 한번 차트를 보고 갈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네. 리보세라닙 네. 결과가 발표됐던 6월 27일이고요. 분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사실 오후 중에 갑자기 하한가로 그쵸. 네, 꽂았거든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 네,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석의 관점의 차이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해석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네.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다가 뭐 허가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실패로 본 거예요. 네. 네, 또 많은 기다려야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임상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또 오래 그쵸. 걸리게 되고 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투자자들로서는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한가를 갔던 것이고요. 다음 날에도 이제 개파락으로 네. 시작하면서 또 한번 하한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크실 텐데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사실 HLB가 이번에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개선될 여지는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건 뭐냐면 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네, 연구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하겠다. 네. 네,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다. 네.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회복을 하려면 네. 길게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제약바이오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맞고요. 네네. 항상 이런 암학회라든지 이런 뭐 글로벌 학회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조금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그래도 비온 뒤에 땅이 또 굳어지잖아요. 그쵸.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네. 이거는 다른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하신 말인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한미약품이 2016년에 한번 좀 이렇게 기술 반환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쇼크가 왔었는데 맞아요. 그 뒤에 대세 상승을 또 다시 한번 이끌어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다시 회복하는 기회는 올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저점인 것 같은데 지금인가? 네, 지금이 저점인 것 같은데 어. 기업 실사를 나가봐야겠다. 어. 네, 지금을 투자 적기로 보는 거죠. 음. 네, 가격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하락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할 타이밍은 맞다. 네. 네, 그렇게 보고 HLB 뭐 분봉 흐름으로 봐도 지금 뭐 주가는 지지선이 36,000원 선 뭐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 제한적일 것 같기 때문에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지우셔도 될 것 같고 네네. 다만 아직도 네. 사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 HLB라는 회사가 원래는 뭐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인수합병이 되면서 네, 신약 개발 회사로 탈바꿈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조정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여기까지 하락하기는 힘들어요. 12,000원까지 하락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켜보되 혹시나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세에 진입한다고 하면 비중을 일단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워낙 기대가 높았던 HLB고요. 약품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지만 조금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흐지부지한 관계로 좀 실망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비중 축소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HLB 리보세라닙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제 또 양대 산맥이었죠. 메지온 한번 살펴볼게요. 메지온의 유데나필 네, 또 유데나필. 이슈였죠. 네. 이제 유데나필은 심장 질환 중에서도 희귀 질환인 네. 단심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예요. 네네. 워낙에 이제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왜 메지온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 치료제가 퍼스트 무버. 지금은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기 네네. 때문에 현재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7월 말에 이번 7월 말에 탑라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탑라인 발표가요. 6월 말에 발표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정이 되었다가 좀 또 딜레이 된 거군요. 그쵸.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이 임상 3상에 대한 발표가 사실 5월 초, 예, 5월 초에 네, 이 임상 3상에 대한 네, 결과 발표가 뭐 나올 것이다라는 라고. 기대가 네.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좀 차일피일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기대감 자체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에는 이번 HLB 임상 3상 실패설 네. 돌면서 네. 이제 이 메지온의 유데나필 임상 3상 난항설이 같이 돈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좀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HLB랑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IR을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네, 27일 이제 저번 주 목요일에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IR을 진행을 했어요. 금요일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신뢰를 좀 안심을 예, 했겠죠. HLB보다는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 메지온의 유데나필은 성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네. 예, 성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유데나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희귀 질병에 대한 신약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요. 시장 규모 자체가 작고 네. 반면에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번 하락이 있기 전에 시가총액이 이미 1조를 넘어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무겁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뭐 지금 시가총액 대비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조금 계속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건 네네. 맞고요. 다만 이 유데나필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주가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은 나오겠죠. 네. 이제 그런 상승 흐름 속에서 기업을 믿고 이제 다시 뭐 이 메지온이 새롭게 네. 개발하는 이 신약의 가치를 걸고 또 장기적으로 지켜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좀 많이 기다렸다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학을 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복구가 됐을 때 네. 나오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네. 네,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메지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 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주봉인데요. 그렇죠. 네네. 네, 2017년에 주가가 2만 원이었죠. 2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현재 4배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네. 최고가는 15만 원까지 갔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네. 분명히 메지온의 유데나필 임상 3상으로 만약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뭐 하락이 나오기 전 가격인 11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이번 상승 흐름 나오기 전인 84,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안에서 좀 물량 전환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온다. 3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이런 제약바이오 1조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네.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나가자 이런 물량으로 주가를 급락시키긴 어려워요.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잘 나왔으니까 향후에 이제 매출이 뒤따라오겠다라는 기대감에 들어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고점인 15만 원, 이 15만 원에 도달했던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네, 네. 5월 초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네. 네,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 네.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뭐 저보다도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워낙 관심이 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또 다른 좋은 이슈가 있다면은 더 들고 가는 것이고 네. 예,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하자면 유대나필만으로 본다면 네, 일단은 11만 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네, 네.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지운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좀 딜레이를 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좀 봤을 때 11만 원에 도달을 하면 좀 비중 축소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제약바이오를 좀 제대로 골라야 실망이 좀 덜할지 투자자분들께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최근까지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 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메지온 네. 이 네 종목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라젠하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서 이미 주주들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뭐 HLB와 메지온이 그래도 조금 제약바이오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이었는데 네. 이번 결과를 통해서도 급락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지금 진입하기에는 네.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옥석 가리기를 할 때 그쵸.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뭐 기술력이겠죠. 그렇죠. 네, 기술력은 필수 조건이에요. 네. 더불어 이제 이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네, HLB의 라보세라닙이 이제 표적 항암제 네.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일 항체만으로는 개인별 표적인자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이중항체예요. 이중항체. 네. 네. 이중항체는 뭐냐면 이 표적인자를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표적인자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 가능성 자체, 갭을 메꿀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암세포에 대한 면역 작용을 네. 강화한 3세대 항암제로 불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네, 네. 면역 항암제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지금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쵸.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까라고 네. 판단하기는 조금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선택할 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사실 임상실험을 진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네. R&D 비용이라고 해서 기술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일단 실적 자체는 보지 말고 들어가시라라는 말씀을 많이 그렇죠. 드리잖아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네.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일단 기술만 만들어 놓고 이 기술을 글로벌 이전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을 임상실험을 할 수 네. 있는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하느냐라고 볼 때는 임상실험을 자체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보편적으로 기업이 이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취하는 방식 중에 피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전환사채 발행. 피해야 될 것은 전환사채 발행. 그쵸. 네. 뭐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지 네. 어떤 기업들이 이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 전환사채 발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편적인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판단하고 진입을 한다기보다도 네. 손실 가능성이 적고 여러 옵션 사항이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이 뉴스도 나왔고 네.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환사채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네, 하락을 하죠. 시비 네.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은 일단은 조금 만약에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의심을 가져볼 만한 주의를 상황이다라고 하셔야겠죠.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거는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쵸.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조금 많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렇죠. 네. 유상증자에는 삼자 배정이 있고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맞아요. 있어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았다는 의미고요. 네네. 구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 자체적으로 대주주가 자기의 그런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그쵸. 있지만 네네.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될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잘 모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이제 주권 권리를 넘기면서 네. 투자금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임상 3상, 임상이 3상까지 잘 끝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시행되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적당한 투자처가 없었다. 맞아요. 많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술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네.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조금 피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완전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뭐 매출을 내면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뭐 임상을 진행하면은 그게 베스트겠지만 그쵸. 그럴 수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이 유상증자도 얼마나 큰 금액을 하고 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런 자본금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계속 쓰는 기업들은 별로 좋진 않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거하는 게 좋고요. 네. 뭐 일단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제일 그래도 괜찮고 그나마 네. 전환사채 발행과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좀 네.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체크할 게 그 이전에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네, 분야가.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주변에 제약 바이오를 음. 투자했다가 대박이 났다더라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레포트를 네.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하는 거죠. 레포트 체크. 네, 그렇죠. 좋은 기업은요. 네. 좋은 기업은 이 레포트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계속 나오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사실 내가 온전하게 모든 기술을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네.
제일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놓은 게 이런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네. 어떤 종목들을 커버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네.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실 것이다 그쵸.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은 제약 바이오는 기술력 그리고 임상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피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발행은 조금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워낙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좀 미리 공부를 하심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주요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겠죠. 어떤 그렇죠. 종목이 있나요? 일단 주요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종목은 세 가지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메디톡스, 네. 유한양행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네.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제 얀센으로부터 뭐 HM1255A 이제 이게 체중 감량 신약인데 임상 3상까지 임상 2상까지 진행한 결과 네.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이 당뇨병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예상보다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기술 반환을 했거든요. 네. 일단 기술 이전을 하면서 받았던 상당수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따라오는 조금 이제 한미약품이 원래 취하기로 했던 그런 매입 이 계약 금액은 그쵸. 어느 정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네.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톡신, 네. 이제 보톡스예요. 맞아요. 보톡스인데 이제 중국 허가 날짜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됐고 사실 지금 허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허가만 난다라고 하면은 이 메디톡스는 크게 급락했던 부분은 분명히 메꿀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한양행, 네, 얼마 전에 또 이슈가 있었죠. 그쵸. 네. 이제 글로벌 빅파마인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네네. 뭐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좀 8억 7천만 달러. 굉장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조 원 수준이죠. 굉장히 크죠. 네. 뭐 위 신약 물질은 이제 제넥신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제넥신도 같이 강세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올해 1월 달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다. 특히나 유한양행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바이오텍의 플랫폼 기술을 가져와서 개발을 한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해요. 예, 그런 바이오텍 관련돼 있는 바이오텍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한미약품 유한양의 메디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좋은 이슈가 남았구나 하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향후 성장성과 보유 기술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앞서서 유한양행과 엮어서 제넥신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들도 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제가 이제 체크를 한 종목으로는 이제 앱클론하고 펩트론, 앱클론과 앱클론이라는 기업과 네. 펩트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제넥신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플랫폼 기술 중에 유한양행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뭐 프로젝트도 있고 네네.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카티를 활용한 혈액암, 혈액암 관련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 혈액암 카티 관련 신약은 굉장히 좀 향후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봐야 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혈액암 카티 관련해서 임상 1상이 끝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임상을 진행한 기업에 대해서 10조 원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에클론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쵸.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약물들이 원래 먹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약효성을 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서 사실 악재가 터졌어요.
관련 연구진들이 네.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조금 약세를 받고 있는데 음. 올해 초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실험을 위한 공장 설립도 완공이 되었고 네. 뭐 항암제나 이쪽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향후 성장성과 보유 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은 기업 제넥신, 앱클론, 펩트론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세하게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주신 사근종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가요?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좀 살펴보고 진행할까요? 예, 일단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하고 딥싱크와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잠깐 들어가죠. 자, 어제 종합 차트 쪽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네. 확인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어제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었죠. 예, 이걸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쪽에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슈가 좀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죠. 예, 일본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네.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재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여파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쪽도 상당히 많이 무너졌죠. 자, 네. 코스닥 쪽은 이미 지금 방향에서 하락 방향으로 지금 틀어진 게 꽤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일주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표대로 지금 시장은 하락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특히 이쪽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뭐 오늘도 이제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요인이 특히 좀 강하게 작용한 바가 있다. 어쨌든 지금 국내 쪽은 시장 상황이 꽤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예, 시장도 굉장히 얇고 약하고 예, 지금 현재 수급 부분도 썩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죠.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이제 딥싱크 쪽에서도 일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실 이제 차트는 기준가, 그러니까 펀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는 네네. 일정 시점부터 수익률을 누적한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금 이제 현재 우리 쪽에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총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네. 지표화가 가능한 게 3가지 상품이 있어서 일단 지표 상황 보면서 현재 딥싱크 쪽 상황을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라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은 2018년 초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거의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현재는 기준가 기준으로 85, 84니까 2008년 1월 기준으로는 대략 15%, 14%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지금 위쪽에서 지금 보시는 쪽은 이제 지금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추가된 서비스로 쇼커버와 얼리버드와 프로들의 양상입니다. 뭐 올해 들어와서 물론 이제 하락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거의 시장과는 한 40%에서 50% 정도 격차가 났다는 거죠. 즉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보다 수익률이 한 50% 가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쪽을 이제 우리가 기준가를 보는 이유는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각 펀드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에 대한 이슈를 보여드리기 싶어서예요.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장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 국면이죠. 그쵸. 자, 이 국면에서 지금 두 개, 뭐 물론 여기서 반등은 다 같이 세 개가 같이 반등했지만 지금 두 개가 지금 꺾이는 상황이고 하나가 지금 버티면서 지금 추가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특징 요소를 찾아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바로 얼리버드입니다. 자, 얼리버드 쪽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은 말씀드렸듯이 얼리버드는 저평가 상품을 골라내요. 즉 시장에서 현재 추세 쪽으로 강하게 밀고 넘어가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쇼커버 쪽도 지금 현재 썩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 국면에서 같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얘기는 지금 공매도 자체가 터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수급적인 이슈로는 시장을 받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를 해요. 더불어서 아래쪽에 프로 쪽의 이슈도 있는데 지금 프로 쪽도 뭐 어제는 조금 반등을 세게 준 상황이지만 현재 기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요 매체들도 지금 썩 수익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즉 주요 주체들이 거래하는 상황에서 최근은 주체들이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최근 거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생 쪽에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지금 에퀴티 쪽, 즉 주식 쪽에서는 플레이가 약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시장은 어떤 그 추세를 발산하는 쪽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저평가 요인이 있는 요소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힌트를 이런 지표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이고 이제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시장을 조금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 이게 이제 각 시점마다 이제 20일간의 이제 수익률의 분포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스마트 모멘텀 경우가 최근에 양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좀 시장의 코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렇네요.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모멘텀이 요 앞서서는 시장에서 개별 종목에서 특히 작은 종목들이 시장을 팡팡 치고 나가는 종목들에서 시장과 20, 30%의 괴리를 벌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빠르게 수익이 회수가 되는 양상들도 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따라붙은 부분에서 추가 추세가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스마트 모멘텀은 조금 어려운 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장 상황이 또 좋아지면 스마트 모멘텀은 또 가는 종목을 잘 따라 붙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아까 전에 보셨던 얼리버드가 지금 현재 양상이 좋은 상황인데 이 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양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이제 6월 초를 한번 볼까요? 6월 뭐 3일자 걸 잠깐 6월 4일자네요. 자, 6월 4일자의 양상을 잠깐 보죠. 자, 6월 4일자의 얼리버드의 양상을 보게 되면 얼리버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평가 요소를 잡고 시장을 대응했어요. 6월 4일부터. 그러다 보니 저평가 부분에선 추가적으로 밀릴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저평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도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반등을 세게 못하는 양상도 일부는 있는데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처지기보다는 저평가 요인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이 시장을 받쳐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주구장창 밀렸죠. 코스닥이 강하게 밀리고 코스피도 이제 어제부로 꺾였어요. 꺾인 반면에 지금 얼리버드는 중간중간에 이제 저평가가 이 시장이 밀리면서 저평가로 수급이 이동할 때 튀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밀리는 부분을 받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으로 따라붙기에는 이제 시장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저평가 요인 쪽에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요 얼리버드와는 달리 지금 쇼커버 양상은 뭐
좋긴 좋아요. 예, 코스닥보다는 월등히 좋죠. 네. 예, 코스닥보다는 월등히 좋은 상황인데 코스피보다 약간 밀려요. 예, 이런 양상들은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로 시장을 묶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안 빼려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은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작은 종목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시는 것들이 이제 숏커버로 보게 되는데 역시 숏커버 쪽에서 추가적으로 숏커버링이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양상들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보다는 괜찮아요. 하지만 얼리보드보다는 현재는 조금 양상이 그쵸. 덜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프로 쪽을 보게 되면 프로 쪽이 현재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요 구간들이 썩 좋지 않고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장보다 비트를 하고 괜찮네요. 있지만 네. 이 얘기는 지금 주요 수급 주체들이 플레이가 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즉 주요 주체들의 플레이가 약하다 보니 밀리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플레이보다는 저평가 요소 쪽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는데 우호적일 것이다. 단, 뭐 현재 딥싱크 쪽에 있는 전략은 스마트 모멘텀이 현재는 좀 고전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딥싱크에 있는 서비스들은 그래도 시장보단 낫다. 네.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쪽 수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대응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종목별 수익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보다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길래? 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죠. 네. 지금 이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네네.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어요, 사실. 자, 우리가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2,000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기 굉장히 어렵고요. 너무 어렵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보시면 10개라고 되어 있는 건 10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밑에 있는 20개라고 되어 있는 건 20개로 20 시장을 네. 대응하는 거죠. 20개라 봐야 100분의 1이고 아우, 10개면 너무 100분의 0.5. 그러니까 200분의 1이에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특히 이제 최근의 시장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시세를 크게 안 줘요. 그거는 종목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투자하는 방식은 온리 바이예요. 네, 예, 맞아요. 롱사이드지만 네. 지금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하고 다양한 매매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네. 특히 이제 롱숏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일 종목에서 많은 분들은 몰빵을 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들어간 종목의 아이템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 볼까요? 자, 화천기가 현재 6월 17일이죠. 6월 화천기계. 17일이면 보름 정도 지났나 보네요. 네네. 자, 이 종목이 24%가 뽑힌 종목입니다. 자, 화천기계는 얼리버드에서 추천이 된 종목이에요. 네. 얼리버드에서 화천기계는 세게 먹은 수익이 난 케이스는 40%대의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화천기계는 공용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요거는 최근에 얼리버드는 뭐라고요? 되게 저평. 쌌었어요. 그쵸. 화천기계는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 테마와 같이 물렸죠. 최근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대법관 임명 뭐 이런 쪽 조국 이슈가 테마주로, 발생하면서 네. 대선 테마주로 묶이는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이슈가 묶이면서 화천기계 가뜩이나 싼데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특히 얼리버드의 이슈는 이슈화가 같이 묶여졌을 때 폭발적으로 오. 수익률을 내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얼리버드에서는 화천기계가 현재 최근 20일간에는 화천기계가 가장 딥싱크에서는 우호적으로 나타났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모멘텀에서 봤던 국일제지. 국일제지. 그래핀 쪽 이슈를 안고 있고 네. 최근에 상승 이후에 횡보국면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이 수렴 단계를 지나서 또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스마트 모멘텀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화산과 비슷해요. 화산이 갔다가 휴화산이 있다가 다시 활화산이 되는 그런 국면들이 오게 네네. 되는데 스마트 모멘텀은 그 지점에서 잘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 쪽에서 달라붙는 상황이에요. 네네. 코오롱 생명과학은 최근에 이제 인보사 쪽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뭐 4분의 1 토막난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건드리기 시작해요. 어. 너무 싸다는 거죠. 너무 싼 상태에서 일부 주요 주체들이 매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약간 인보사 이슈에서 약간 위험성은 있다 판단은 되는데 네. 진입 포인트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14.25%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얘 같은 경우에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꺾이는데 쫙 올라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죠. 즉 프로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 잘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양상이죠. 자, 밑에 있는 이제 동원 시스템즈는 실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테마를 타고 가고 있고 지금 보면 이쪽은 이제 신약 이슈.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실 만하다라고 그쵸.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굉장히 다양한 각도가 있다. 어떤 것은 저평가 쪽, 자 특히 얼리버드 쪽은 저게 저평가 이슈를 안고 있었던 네. 종목이구나. 그다음에 스마트 모멘텀 쪽에서는 현재 강한 어떤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구나. 그다음에 코롱생명과 진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인데 누군가는 사고 있구나. 네. 예, 이런 힌트들을 여기서 힌트가 얻으실 수 있네요. 있는 거예요. 네네. 이 힌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동원 시스템즈 쪽과 현대바이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타고 올라왔었고 최근에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동원 계열에서 이제 이쪽 포장 재질하고 이렇게 캔 같은 거 만드는 업체예요. 네네. 예, 최근에 실적 이슈가 2, 4분기에 좋게 나올 이슈를 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어서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애들 중에는 쇼커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슈인데 네. 쇼커버에서 6월 25일자에 잡은 한국 프렌즈의 케이스에 이제 7%대 현재 올라온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국내에 발생하고 있냐면 개소세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자동차 쪽과 관련해서 개소세 인하 자체를 통해서 자동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6월 25일 들어간 상황에서 잘 반응을 했어요. 한국 프렌즈 같은 케이스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두셨다가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요즘 이제 서비스가 많아져서 종목도 많고 이슈도 많고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가장 좋죠. 사실. 예, 여기서 나온 종목들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앞에 있는 이 상품이 어떤 딥싱크가 잡아냈는지 어떤 알고리즘들이 이 종목들을 냈는지를 거기서 힌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얼리버드는 과연 얘가 저평가 요소가 있는지를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 저평가 요소가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네. 말씀 드리고 이런 어떤 트렌디한 것들은 왜 얘가 트렌드를 타는지 꼭 보셔야 되고 프로라면 과연 누가 수급 주체로 들어오고 있는지 수급 영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얘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이제 쇼커버 쪽은 공매도가 과연 어떻게 얘네들에서 지금 현재 되감아지고 있는지 현재 얘는 그걸 받아내고 나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라. 네. 예, 뭐 제가 시간이 많다면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혼탁한 시장이 올 겁니다. 특히 이제 시장 아까 전에 보셨지만 하락 구간 또 접어들었잖아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종목 장세도 강할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힌트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 여기서 잘 힌트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오늘 시장 좀 남은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힌트를 좀 주시죠.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 중에 하나는 디커플링 쪽입니다.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 S&P 500 차트입니다. 뚫었어요. 예, 그쵸. S&P 500은 천장을 뚫은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보게 되면 나스닥도 천장을 뚫었어요. 해외 쪽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쪽은 약간 이슈가 다릅니다. 중국 쪽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좀 어려움을 겪죠. 이 얘기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도 지금 미국 쪽에 프렌들리하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 우호적이고 네. 금리 인하 쪽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겹쳐 있는 미국이 지금 현재는 대세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중국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고 니케이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슈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네. 의미를 해요. 거기에 2, 4분기 실적의 뚜껑이 열리고 나면 현재 시장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주요 주체인 외국인들이 또 다시 소극적으로 턴하고 주로 선물 쪽에 플레이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파생 쪽에서의 플레이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은 개별 종목의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고 최근에 이제 위험 신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단일 종목으로 시장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을 대응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팀 플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팀 플레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지금 하는 이런 딥싱크 쪽 이슈를 잘 점검하시면서 팀 플레이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잘 포트폴리오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네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고르게 더욱더 신중하셔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